예, 기재부 장관 이하 직원들 수고하십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했는데 오늘 또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관께 그 세수 축에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재부가 당초에 2021년도 금년도에 국세 수입 예산이 본 예산 기준으로 282조 7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세수호황으로 해서 31조 5천억을 증액한 314조 3천억으로 2차 추경을 했죠. 예. 네. 잘 안 들리는 모양이에요. 예, 예.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을 보면은 223조 7천억인데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55조 1천억이나 증가해서 세수 진도율로 따져보면은 71.2%로 작년 동기간 59%에 비해서 12.2%포인트나 지금 빨리 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년, 2024년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2022년의 국세 수입을 보면은 296조 5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제출한 걸 보면은 내년도 세수가 338조 6천억으로 해서 무려 42조 1천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2024 계획에서는 2.8%였던 것이 2125 계획에서는 5.1%로 대폭 이렇게 늘어납니다. 결국은 1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도 2배 이상이 되고 2배 정도 되고 국세 수입이 무려 42조 이렇게 되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세수 총수입은 늘어나고 총지출은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국가 채무 또는 통합재정 수지 비율이 낮아져서 재정준칙 산식에도 맞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국세 수입을 보면은 2021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거의 19.8%나 증가하고 또 2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도 7.8%나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사이에 어떻게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의원님 지금 내년도 국세 수입을 금년도에 본 예산 대비로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추경을 통해서 경정이 돼서요. 말씀하세요. 그래 왜 이렇게 국가재정 운영 계획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이렇게 많이 변화가 있었는지만 답변하세요. 예, 그거는 19년도에 경기 침체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알겠습니다. 21년도에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경기가 회복세가 빨랐습니다. 좋습니다. 예, 잠깐만요. 근데 금년도 초과 세수 31조 5천억은 사실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11조 5천억에 전년도 납부 유예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네. 또 금년도에 경기 회복이 이렇게 가시화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망하는 각 경제 거시 지표의 거시 변수의 숫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 성장률 내년도에 원래 5.6% 내년도에 4.2% 경상성장률 실질 성장률은 금년도에 4.2%에서 내년도 전망 3% GDP 디플레이트 1.4에서 1.2%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 1.8% 1.4% 설비 투자 증가율 8.7%에서 내년도에 3.0% 수출 증가율 18.5%에 3.8% 이렇게 모든 거시 지표 변수들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 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1년도에 금년도에 최종 국세 수입이 만약에 314조 3천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금년 세수 추계 오차율이 아까 우리 고영진 의원님도 말씀을 잠깐 하셨습니다만 세수
축의 오차율이 11.1%나 돼요. 이게 가장 이제까지 참 큰 오차율이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이야기까지 했느냐면 세수가 이렇게 오차율이 크고 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세수 축에 실명제를 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TF팀 만들었었죠. 네네.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의원님, 아니, 장관님,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3, 4년 전도에도 크게 세수 차이가 있어서요. 예. TF를 구성해서 세수 축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와서 사실은 예, 그래서 18, 19년도에는 상당히 그 축의 방식하고 모형 구체적인 최종 근거 나중에 좀 제출을 해 네네. 주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세수 관련돼서 이게 사실 기본인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특히 이 한국은행이 2021년, 어제도 잠깐 이야기됐습니다만 2021년, 2022년 잠재 성장률, 이게 이전보다 0.2%포인트나 줄어든 2%로 발표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잠재 성장률이나 거시경제 변수 전망치가 떨어지면은 국세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정부가 내년 새 국세 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잘못된 세수 축에는 우리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 그래서 금년 초과 세수는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이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수 추계 방식과 추계 모형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세수 축에 돼서 예, 의원님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지 못하게 오차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특히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빨랐던 거하고 우발 세수도 좀 있었고요. 자산 시장에 대한 세수가 또 사실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호조를 보이면서 그런 오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면세점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해서 여행사 등이 이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은 그 대가로 송객 수수료라는 것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송객 수수료라는 건 손님을 많이 데려오는 그런 여행사에다가 이제 대가를 지급하는데, 그때의 이 송객 수수료도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한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해서 이제 송객 수수료를 여행사에다 주면은 이 여행사는 이걸 전부 다 모아서 똑같이 부가가치세 납부하듯이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됐을 때에 이제 여행사가 송객 수수료를 받아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소형 여행사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에 폐업 신고를 해서 폐업을 해버리면은 결국은 이 면세점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송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탈루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지난 19대 때 제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내서 매입자 납부 특례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결국 뭐냐면은 다음 표 한번 보죠.
이거는 뭐 똑같은 거의 비슷한 그 그림입니다만 국세청에서도 과거에 이런 이제 폭탄 업체로부터 거짓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해서 결국은 매입세액 공제, 부당 공제를 뭐 또는 가공 경비를 계상한 그런 여행업체가 있었다는 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송객 수수료 부가가치세 미신고하고 폐업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사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어디가 뭐 좀 속된 표현으로 도망가 버린다 이거죠. 폭탄 터뜨리고 가버리면은 그래서 정확한 탈루 규모도 알 수가 없고 또 경로 파악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좀 확대하자 이런 겁니다. 결국은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라는 게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직접 납부하게 되면은 이게 한없이 복잡하니까 그 중간에 어떤 금융기관을 예컨대 저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지정금융 기관을 지정을 해서 전용 계좌에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송객 수수료하고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보내고 이 금융 기관에서는 여행사에다가 공급 가액을 지불을 하고 또 VAT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는 이런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라는 것이 이제 세금 탈루 우려가 많은 품목에 대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건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면세점 송객 수수료도 그 같은 납부 특례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요. 예. 저희가 볼 때 그 취지의 납부 특례 제도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게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보니까 그때 제가 주장했던 유흥단란 주점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사실 이제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경우에 세금이 귀착이 될 때에 이제 납세 의무자라는 게 법적인 납세 의무자가 있고 또 경제적인 납세 의무자가 보통 이제 귀착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물건이나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사람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공급자가 납부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카드를 많이 쓰는 경우에는 명확하게 부가가치세와 공급 가액 이게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금지금이라든지 네. 예, 의원님 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가 더가 아주 성실하게 납부하려는 분들에 대한 납세 협력 비용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양자를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의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세제 전반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본 의원은 이 세제의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조세 부담의 공평성 그리고 경제적 행위나 또는 경제
관련되는 효율성, 또 단순성, 확실성, 뭐 이런 정치적 중립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조세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세제가, 조세 제도가 매우 불공정하다, 대체로 불공정하다, 이렇게 전체 합쳐서 보면은 불공정하다가 거의 75%가 됩니다. 이렇게 세제에 대해서 불만 또는 불공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일정 부분 제가 세정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의원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전체적으로 세제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아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지금 디지털세 관련돼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한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상당히 진행이 돼서 10월 중에 최종 확정이 되는 거죠. 예, 그럴 전망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보니까 필라 1, 필라 2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최소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확정된 건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통계를 이렇게 돌려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유리한 면도 있고, 또 조금 우리 기업이 대기업 뭐 몇 개가 또 이런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검토를 하시고 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그 디지털 세뿐만 아니라 다른 또 국제 환경 세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세금이라는 게 환경이 바뀌면은, 그 기반이 바뀌면은 좀 전체 세제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라고 하지만 사실 이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전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시에 물품이나 또는 서비스 상품 거래 시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건 나중에 좀 알아보십시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하는 거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뭐 사실 제가 거의 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그죠? 예, 저도 그래서 이게 아까 장관 답변 중에 뭐 다른 말씀을 좀 하시고 하는데, 사실은 부가가치세를 당초에 세금을 납부를 할 때 거래세라든지 이런 걸 납부를 할 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매출자가, 공급자가 받아서 그거를 납부하는 형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품 서비스 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죠. 또 부가가치세, 아까는 거래에 관련되는 사항이고, 또 부가가치세 납부에 있어서 금융기관이나 금융망을 활용하지 않고 납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매입자 납부 제도가 이제는 원칙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부가가치세의 체납이라는 거는 이미 상품을 매입했는, 서비스를 매입했는 쪽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네. 부가가치세는 이미 구입했는 쪽에서 이미 납부를 네, 하는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다 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이거를 아까
빼먹고 도망을 가는 이런 형태의 세납수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목의 세납하고 그와 같이 세납하고 성격이 맞지않는 겁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를 했는다고 납부를 했는데 중간에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거래가 거의 대부분이 망을 통해서 금융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부가 가치세 납부 자체도 금융망을 통해서 물론 지도라든지 또는 뭐 이런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자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부가 가치세에 관련되는 전면적인 검토를 하되 금융망이라든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부가 가치세를 납부를 하는 경우와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를 가려를 예,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예, 유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혜영 의원님, 예, 박홍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아, 내 안경을 안 써가지고요. 예. 장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